변호사님, 네. 그 아파트 가격이 네. 안 오른다 네.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은데 변호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뭐 부동산 소송 일단 제일 많이 하시고 네네. 있고 그리고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보고 계시고 또 평소에 투자 공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우리가 소위 선호하는 핵심지 아파트, 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아니면 지방이라고 해도 대도시, 대광역시 같은데 핵심지는 네. 아파트 가격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요즘 제일 핫한 약간 신도시도 포함되는 건가요? 신도시도 다 하나로 묶을 수는 없고 아. 신도시도 조금 입지가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는데 네. 신도시 중에서도 사람들이 뭐 선호하는 예컨대 분당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네.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으면 자본주의의 내재된 특성 때문인데요. 네. 그 자본주의 통화 원리라는 게 돈을 계속 이제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이든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오르잖아요. 네. 그게 오르는 거는 이제 돈을 계속 찍어내고 돈이 흔해지니까 예, 실물 가치가 오르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고 네. 그리고 더구나 부동산은 필수제잖아요. 필수제. 누구나 살아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다른 물건하고 마찬가지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뭐 투자나 이런 걸 떠나서요. 예,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죠. 다만 말씀드린 전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핵심 지역일 경우. 아 핵심 지역에서. 예컨대 뭐 지방 소도시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역에 뭐 가격, 네. 아파트가 아니라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점점 소외되고 그런 건 장기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논의할 거는 소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들은 네. 네, 그거는 오른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이게 약간 내 집 마련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이 돈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불투명하다 혹은 뭐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전세로 그렇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미 아예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집값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저처럼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는 안 오른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오른다고 믿는 분들은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일찍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네.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그 부동산 소위 폭락론자나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조정론자들 네. 가격이 완전히 우상향하지 않고 조정될 거다. 그런 걸 이제 흔히 우리 조정론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폭락론자나 조정론자들은 예전처럼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내 집이 없어도 상관없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그런 게 낫지. 뭐 집값 오르지도 않는데 왜 사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지 안 하는지는 네. 그 사람들의 자금 사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서 그래요. 예. 그걸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 집 마련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예.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처럼 하나의 아이템으로 네. 보면서 그거를 약간 조정하는 네. 느낌 그리고 그런 흐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서 그렇죠. 뭐 기다리면 되는데 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인구 문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일단 네네. 집값에 대한 뭐 집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 그렇죠. 거니까 네. 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의 핵심 논리가 네. 그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출산율이 이렇게 낮고 네.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그리고 사실 인구는 정해진 미래잖아요. 네. 그 인구 숫자라는 건 지금 출산율이 낮으면 한 3, 40년 정해져 있어요. 네. 인구가. 갑자기 뭐 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는 지금 출산율
과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보면 네.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 인구가 감소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드니까 네.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원리 중에 수요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그 아파트 폭락론자 또는 조정론자의 핵심 근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세대는 늘어난다. 이게 이제 또 고정적인 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인구는 줄어들지만 세대는 좀 늘어났어요. 오. 1인 가구 때문에. 아 1인 가구가 1인 가구 많아지니까. 많아지니까. 그리고 가족 간의 핵가족화되면 분화가 되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4명 정도가 기본이었는데 네. 지금 1인 가구 워낙 많으니까 인구는 줄어들어도 세대는 늘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는 많을 거다. 어. 이런 이제 논쟁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 인구가 됐든 세대가 됐든 그거는 수요 영역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공급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급이라는 팩터가 정해져 있어야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가고 네.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논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냐?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공급이라는 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고요. 네. 대부분 민간 건설사들이 지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회사한테 지어라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돈이 되면 짓고 돈이 안 되면 안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건설사는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돈이 될지를 판단한 다음에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 필요 없다고 그들도 판단할 테니까 당연히 공급을 줄여버리겠죠. 민간 건설사는. 네.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어도 결국 수요 공급이 맞는 거예요. 비율이. 그렇죠. 비율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은 결국에는 공급이라는 게 수요에 맞춰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기본 원리에 따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격이 뭐 인구 수요, 인구 감소, 세대 증가 이 논의를 떠나서 애초에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네. 가격이 그 원리에 따라서는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다만 전제는 핵심지 기준으로. 핵심지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어쨌든 핵심지에 몰리고 그렇죠. 네. 공급은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진 게 아니죠. 그것마저도 유동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랑 가장 근처에 있으면서도 좀 일본하고 비교를 네.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본 뭐 잃어버린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뭐 이러면서 여태껏 부동산 가격도 뭐 크게 오르지 않고 안 올랐어요. 일본 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다는데 일본하고 비교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두 번째 전제가 그거예요. 첫 번째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근거는 네. 제가 방금 말씀했던 인구 감소고요. 네. 두 번째 그들의 논리는 이제 일본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가 일본을 선행 모델로 여겨왔기 때문에 네. 마땅한 근거도 없이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 한국이랑 일본은 성향은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치도 비슷하고 네. 경제 구조랑 이런 게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가깝다는 이유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아파트 가격이 왜 그렇게 폭락을 했냐? 일본이 1980년대는 네. 전 세계 수출 대국이었어요. 지금도 뭐 물론 그게 아직 그 남아있지만 네.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 뭐 일본 제품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일본이 미국을 자꾸 쫓아오니까 미국이 이제 무역 격차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일본을 플라자 호텔에 불러가지고 소위 플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한 게 있어요. 네. 근데 말이 합의지 그게 강제로 그냥 무릎 꿇으라고 한 거예요. 힘으로 네. 너네 그 엔화 절상시켜라. 무릎 꿇으라고 한 건데 일본이 뭐 국력이 미국보다 낮으니까 네. 들어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았던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네. 환율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엔화가 절상되면은 네. 외국에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제품은 똑같아도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갑자기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수출 경쟁력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게 한순간에 일본의 나라가 이제 살기 위해서 내수로 돌린 거거든요. 그 내수로 돌렸다는 건 이제 그 일본이 1억 인구니까 일본 안에서 이제 소비가 일어나게끔 돈을 막대하게 풀었어요. 금리를 낮추고. 네. 근데 일본 정부는 이제 돈을 풀면 우리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네. 돈을 풀면 그게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제 기업들이 살아날 거라고 믿었는데 정작 사람들이 그 풀린 돈을 가지고 네. 주식이랑 부동산에 넣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갑자기 풀렸던 돈이
자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네. 버블이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제 가치보다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게 어떤 그 본질 가치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풀려서. 아, 그게 너무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일본의 도쿄에 그 도쿄의 핵심 지역이 있어요. 네. 그거를 다 팔면은 미국 맨하탄을 살 수 있다. 그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버블이 심했던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버블이 워낙 심하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한 10년 갈 줄 알았는데 20년 가고 30년 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영향도 좀 있었어요. 뭐 지진이라든지 네. 그런 게 큰 게 겹쳐가지고 살아날 만하면 꺾이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도 조금 그 IT 쪽으로 혁신을 못한 게 있어요. 네. 반도체라든지. 이게 물론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겠으나 핵심은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돈을 풀었던 일본 정부가 네. 그 버블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플라자 합의 정도의 돈을 풀 리가 우리나라가 없고 네. 지금 뭐 그 저기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일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때 일본은 대출도 엄청 많았고 기업 대출이 많았어요. 아. 우리는 가계 대출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가 단순히 그냥 일본이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본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거다? 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예,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케이스였어요. 일본은 인구가 1억이고 네. 좀 내수 시장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네, 그렇죠. 자산 풀어버리니까 예. 그러면 일본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 한반도에서 바라보면 뭐 지금도 물론 있긴 하지만 집값에 대한 좀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뭐 모든 아파트는 다 오른다 이렇게 그렇죠. 볼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핵심 지역은 오른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컨대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네. 팀장이 수능 볼 때 인구 몇 명 정도 기억나요? 학생 수? 저 한 보통 이게 막 재수생 네.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저 60만이 넘었던 것 같거든요. 60만 정도 돼요. 네,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60만 그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 때가 거의 한 7, 80만 봤거든요. 어, 저희가 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라 네. 80년대 초반 중반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능 볼 때 제 기억으로 한 80만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팀장님도 점점 줄어들어서 그 정도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 뭐 40만, 30만 이렇게 네, 얘기 나오고 지금도 있어요. 엄청 줄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네. 80만에서 40만으로 줄어들면 네. 서울대 가기도 2배가 쉬워진다? 어떻게 생각해요? 전체 인원이 반으로 줄면 네. 서울대 가는 경쟁률을 2배로 줄 거냐? 아, 단순히 보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네. 아까 네.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뽑는 정원이 놓지 않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는데 네. 그 전체 인원이 줄어드는 거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 몰리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소위 선호하는 학교들, 네. 그 대학을 선호하는 학교들은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그 인기를 유지할 거거든요. 아, 그러면 과거에는 거기에 도전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새롭게 거기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 학교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네. 서울대 경쟁률이 그렇게 줄어들진 않아요. 인기 있는 그렇죠. 대학은 인기 있는 여전히 지역이니까. 그리고 그 팀장이 운전해요? 운전할 수는 있는데 네.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네, 미숙합니다. 그 주차해 본 적 있어요? 아파트에? 아, 네네. 그 아파트의 주차 공간에 가면 주차가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아, 그래. 바로 문 앞에. 네네. 그 백화점 마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차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네.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좋은 자리가 비어 있을 거냐?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부터 차겠죠. 그냥 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네.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 사람들 선호하는 거는 네. 마치 학교에서 서울대라든지 주차 공간에서 제일 좋은 자리처럼 네. 결국엔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거는 전체의 모수가 줄어드는 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캐퍼까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네. 서울대 정원보다 학생들가 더 줄어들면 서울대 경쟁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어느 정도 비율이 그렇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수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핵심 지역은 입지가 한정돼 있어요. 네. 대한민국이란 전체 땅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한정돼 있어요. 아, 예, 그런 원리에서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핵심 지역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지역 간 격차 물어보셨으니까 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그
이제 젊은 인구가 빠지는 지역들 네. 그런 데는 인구가 줄어들면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요. 음. 그런 거는 이제 빈집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선호하지 않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게 인기가 있고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면 경쟁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변함이 없죠. 핵심이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 외적인 다른 곳에서는 그렇죠. 이제 빈집이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역 간 격차는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격차는 더 벌어지는. 더 벌어질 수 있고 대학 간 격차도 마찬가지로 심해질 수 있어요. 요즘 막 너무 학생 수도 줄고 인기 있는 대학만 인기 있으니까 학교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학교가 먼저 사라지는 것처럼 네. 부동산도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인기가 좀 덜한 지역은 비어가고 그렇죠. 핵심지로만 몰려든. 그러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에 들어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는데 하나를 하는 거죠. 그럼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신다고 보실까요? 그 전세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네. 외국에는 전세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다 월세로 보통. 외국에는 다 월세예요. 거의. 네. 우리나라는 그 좀 독특한 역사 때문에 전세가 있는 건데 그게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민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란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전세 가격이라는 독특한 데이터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매매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기도 하지만 투자로 사기도 하는데 전세를 투자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는 그냥 실거주예요, 실거주.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는 사람들의 그 투기 심리가 반영돼 있고 투자 심리가 네. 주식처럼. 음. 근데 전세에는 투기가 있을 수가 없으니 100% 실수예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항상 높고,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는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매매는 필수제인 동시에 투자제이기 때문에 네. 주식과 비슷하게 우상향을 하지만 등락이 있어요. 많이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네. 떨어져 다시 오를 때가 있는데 전세는 투기 수요는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네. 그 지금은 다시 오르고 있는데 한 1, 2년 전에 전세가 급격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전세가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2020년 여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어요. 네. 저희가 이제 법률상 다루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계약갱신을 해서 4년까지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임차인한테 유리한 임대인한테 불리했어요. 왜냐면 같은 돈으로 4년이 묶여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알던 임대인들이 전세를 그 당시에 내놓지 않은 거예요. 더 비싸게 받으려고. 갑자기 법이 통과되니까 네. 내가 나중에 더 비싸게 받으려고 지금 잘못 받으면 4년을 묶여버리니 네. 전세를 거두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3년 전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네. 폭등하면 무조건 폭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비이성적인 폭등 때문에 폭락이 생긴 것 뿐이지 네. 원래 그러한 블랙스완이 없었더라면 전세 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어요. 일반 물가와 비슷하게. 왜냐하면 전세가 상품이니까. 근데 매매가는 그 사람들이 그 투기 수요가 몰릴 때가 있고 네. 지금처럼 조금 이제 외면할 때가 있는데 투기 수요가 몰릴 때는 폭등을 하고요. 지금처럼 외면할 때는 떨어지거나 안정되거나. 네, 그래서 그 전세 가격 추이하고 매매 가격 추이가 좀 다른 거죠. 네. 둘은 성질과 성향이 좀 달라서 달라요. 다르게 가격대가 네. 움직인다. 다르게 봅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전세 사기 많고 이러니까 네. 약간 전세를 오히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월세를 가려고 하고 네. 그러는 경향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세를 못 믿어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매매 당연히 돈이 있으면 매매를 하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된다면 혹시 월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아파트는 빌라보다 안전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빌라가 워낙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네. 특히 빌라의 경우에 월세로 돌려요. 음. 혹시나 전세 보증금 떼일까 봐. 네. 근데 아파트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월세로 가는 수요는 좀 작거든요. 네. 안전하니까. 근데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임차인한테도 유리해요. 왜냐면 현금이 안 빠져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초반에 모아야 되는데 월세로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면 네. 돈을 못 모으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임차인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입자거나 임차인이라 하면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아파트 같이 우량 물건이면은 네. 전세로 하는 게 낫죠. 음. 근데 뭐 여력이 안 돼서 빌라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사기가 조금 염려가 되면 월세도 괜찮죠. 근데 월세를 가면 돈을 모으기는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힘들죠.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매가 가장 좋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요즘 전세 사기가 많고 그러지만 일단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 전세, 월세 그렇죠. 그렇게 순서로 보는 게 제일 안전하고 네. 돈 모으기도 제일 좋고. 그것도 좀 좀 투자 명목으로도